오늘 락강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다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동성과 주체의 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욕망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른 선들이 그것을 모호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당신은 끔찍한 힘의 언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의 지배적인 인상은 규정된 상품으로 통할 수 있는 어떤 것의 인상입니다. 내가 욕망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락강이 그 순간에 지배적인 인상이 규정된 상품으로 통할 수 있는 어떤 인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압사라는 것이죠. 욕망의 역설에 대해서 압사라는 거예요. 정보는 도살장으로 향할 때 멍하게 만드는 술처럼 쏟아지는 무기력한 군중을 다루고 포착한다.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군중을 다루는 게 뭐냐? 이 바로 지배적인 욕구의 충족이라는 이 정보예요. 이 상품의 정보죠. 누군가는 먼저 이 떠들썩한 목소리에 자유로운 통치를 주지 않고 대격변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것일지를 물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이러한 그 홍수의 정보의 홍수, 상품 홍보의 홍수 속에서 무감각하게 이 정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는 이 대중들을 향해서 뭔가 그 대격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 무브먼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무서운 미지의 것은 우리가 인간의 무의식이라 부르는 것, 즉 그가 잊은 것들에 대한 기억이다. 바로 이 상품 정보의 홍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잊은 것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잊은 것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가 잊고 있는 것들은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잊고 있는 것들은 그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배열되는 것과 관련된 것들, 즉 항상 심연처럼 하품하는 악취와 부패다. 그가 인간이 잊고 있는 것은 바로 악취와 부패예요. 그러니까 잊고 있겠죠. 향기가 나고 아주 신선한데 왜 그걸 잊겠어요? 인생은 결국 썩는 것이다.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생명 충동이 됐든 죽음 충동이 됐든 어떤 충동이 됐든 욕망의 충동이 됐든 실제계적 충동이 됐든 인간은 결국 썩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부패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패. 비극적인 것이죠. 무정부 상태 이후로 최근 사드가 두 번째 파괴, 즉 세대 타락의 순환을 넘어서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파괴라는 것은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자연적인 파괴예요. 생명과 죽음, 나고 죽음, 나고 없어짐, 생성하고 소멸됨, 이런 것이죠. 그걸 넘어서 전복을 요구하는 파괴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긴급한 문제, 두 번째 파괴 가능성은 주어진 형태의 생명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종류의 염색체 수준에서 무정부 상태의 위협을 포함하여 갑자기 우리의 현실이 됐다. 사드는 모든 종류의 그 규범을 엑스 니힐로화 시켰죠. 니힐로화 시켰어요. 무화시켰어요. 모든 종류의 규범을 무화시키고 그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욕망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락강은 이걸 받아들여서 두 죽음 사이의 이론을 갖다 만들어냈죠. 아태를 넘어갈 때 우리는 두 죽음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현실계의 한계, 상징계의 한계를 넘어갈 때 두 죽음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때의 그 두 죽음 사이의 공간이라는 것은 승화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숭고화의 자리, 승화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드에게서는 그 두 죽음 사이의 자리는 타락의 자리, 악취와 부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괴물은 18세기까지 자연이라는 단어에, 이 자연이라는 것은 에고라고도 볼 수 있고 인간의 짐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본능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자연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을 많이 사로잡았다. 사드가 그런 사람들을 유혹한 거죠.
발이 6개 달린 송아지, 머리가 2개 달린 아이를 중요시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수천 개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18, 9세기의 계몽주의와 공리주의는 괴물을 출현시킨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괴물.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괴물을 출현시켰던 이 계몽주의와 공리주의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것이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유럽 계몽주의를 만들어낸 유럽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는 거죠. 공리주의를 만들어낸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의 세계가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기를 기다리면서 계몽주의와 공리주의는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죠. 선의 세계가 회전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 장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물을 때 우리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기억할 것이라는 의미는 무서운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벽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장벽 너머에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애매모호한 거죠. 그게 대상의 본질이죠. 대상은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도 있는 게 대상이죠. 그 애매모호함, 그 호기심 나게 만드는, 그 간질간질거리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우리의 삶, 심지어 우리의 종교까지도 최종적으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류이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종교가 최종적으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건 오류다. 유령이 있는 공포는 지역화할 수 있는 방어, 저 너머에 있는 것,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보호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보호예요. 대상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 마주하면서 오는 그 공포를 갖다가 방어하는 게 뭐냐? 그냥 넌지시 상상하는 거예요. 저 너머에 유령 같은 게 있을 거야. 무시무시한 게 있을 거야. 라는 그 상상을 돌리면서 대상과의 만남에서 오는 공포를 캐모플라지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지만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애매모호한 것이죠. 함부로 추론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라는 명령에 쌓이는 순간에 내가 올해 선택한 특별한 텍스트와의 거리와 근접성을 지적하는 것이 적당하다. 대상에 근접하기를 원하지만 그것과 거리를 둬야 돼요. 이게 대상의 특징이죠. 나의 결여를 자극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의 결여를 감춘다고 가정된 삶을, 그게 대상이죠. 아이러니컬한 거죠. 양면성을 가진 거예요. 내 증명의 지렛대, 즉 사드의 작품. 이 공포의 몸집이 우리에게 불신과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해 멀리까지 읽을 필요는 없으며, 사드의 그 작품을 갖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탐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가 삐뚤어진 욕망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무언가를 우리 안에서 진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잠깐뿐이다. 왜 그래요? 이것은 육체의 쾌락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쾌락을 자극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잠깐이지. 이게 24시간 육체의 쾌락이 자극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 주어진 책임이 있잖아요. 자연적인 에로스의 어두운 면이 거기에 들어가는 한 말이에요. 자연적인 에로스의 어두운 면이 그 사드의 유혹에 들어가는 한 잠시 동안 거기에 진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거죠. 결국 왜곡된 욕망에 적합한 연구에 대한 상상적이거나 실제적인 관계는 자연적 욕망, 감각의 자연적 욕망이 이 방향으로 멀리 갈 수 없음을 암시할 뿐이다. 이렇게 사드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 감각의 자연적 욕망이 결국 그 사드의 방향으로 깊이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래서 욕망은 빨리 포기하고 가장 먼저 포기한다. 현대인의 사상이 시작, 흔적, 그곳에서 출발점, 자기인식, 욕망의 신비를 향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작, 어떤 흔적, 거기서 어떤 출발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인식이나 욕망의 길을 찾는다. 과학 및 문학 연구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판명된다면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과학이나 문학을 가지고 우리의 그 어떤 욕망의 길을 찾아낸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특권이 폐지되려던 시기에 귀족이 타락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에도 감각과 인간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상상력도 움츠러들게 만드는 사드의 비범한 공포 목록은 집단적 규모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집단적 규모라는 것은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공동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위대하고 매우 실제적인 폭발이 발생한다. 사드의 엄청난 설명과 그러한 재앙의 유일한 차이점은 후자, 즉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크고 실제적인 폭발은 이거는 여기에는 즐거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자의 동기에 즐거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상스가 없다는 것이죠. 주체의 주의상스가 없다는 것이죠. 주체의 주체적인 그 주의상스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욕구 충족이죠. 변태가 아니라 관료들이 이를 부추길 것이고, 관료들이 다 계획해서 다 나누고 실천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그 욕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관료들의 의도가 좋은지 나쁜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거죠. 상황은 명령에 따라 진행된다. 전체주의적인 거예요. 그것들은 인간의 의지가 구부러지고 폐지되고 극복되고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 과업에서 인간의 의지는 무시되는 거죠.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명령의 사슬 아래 수행될 것이다. 뭐가? 그 상황, 명령이 수행되는 거예요. 그 임무는 인간에게 지속적이고 최종적인 차원을 드러내는 헤아릴 수 없는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 지속적이고 최종적인 차원을 드러내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차원이 뭐죠? 이게 무의식의 욕망의 차원이죠. 이 무의식의 욕망의 차원을 갖다가 여기서 낭비라고 표현했어요. 이 공동선에서는. 그래서 그 낭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적인 무의식적 욕망의 차원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한때 꿈꾸던 사람이 매력적으로 지구의 인간화라고 언급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차원 중 하나였다는 걸 잊지 말자. 계몽주의, 이게 지구의 인간화 아니겠어요? 그때까지의 이 종교개혁 이후의 그 기독교 또 이 캐톨릭의 발전. 근데 거기서 오는 폐단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이 규범으로부터 이제는 좀 해방되자는 게 계몽주의예요.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신이 없는 순수한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게 계몽주의예요. 그게 공리주의와 맞물리는 것이죠. 그게 지구의 인간화예요. 지구의 인간화. 거기서는 뭐가 신의 역할을 합니까? 이성이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성이라는 신을 가지고 인간을 좀 인간화하자 이거죠.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유럽에서 베레벨게 다 나왔죠. 공산주의도 나오고, 무슨 주의예요? 나치즘도 나오고 파시즘도 나오고, 그 특별히 19세기 이후로 뭐가 진행되었죠? 그 식민지 개척이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된 거죠.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유럽에서 식민지 개척이 아주 경쟁적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매를 맞았죠. 신에게. 절대자에게 매를 맞은 게 1, 2차 세계대전이죠.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지들끼리 폭망한 것이죠. 지구의 인간화라는 것은 결국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을 떠난 인간의 인간화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신의 창조 속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줄, 세상을 통한 인간의 이동, 그의 발걸음, 표시, 흔적, 접촉을 인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구의 인간화를 이루면. 거대한 굴껍질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오직 인간만이 명백히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거기 지구 세상에서
우리가 질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낭비가 있었다. 무의식의 질서, 인간 욕망의 질서, 질서를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낭비가 있었다. 하지만 그 쓰레기 더미, 이게 낭비하고 동격이에요. 쓰레기 더미는 실수하면 옳지 않을 인간 차원의 일면 중 하나다. 쓰레기 더미를 갖다가 이게 이거 굴껍질이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이거죠. 락강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바로 지구의 인간화를 갖다가 지구의 인간화의 폐단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다 이거죠. 락강의 입장은. 일반적 선의 공동체 선의 정치의 한계에서 이 분묘예요. 분묘. 이 분묘의 윤곽. 이 분묘. 쓰레기 더미의 윤곽을 스케치한 후에 우리는 지난번에 중단했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가 성 아우구스티노에게서 예를 들어 인용한 판단의 오리에 속하지 않았다면 선을 추구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즉 진정한 주체의 선은 뭐냐 이거죠. 그 공동선에 매몰되는 것이냐 이거죠. 선에서 선을 빼는 심적 과정에 의해, 공동선에서 주체선을 빼는 심적 과정에 의해 남아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남아있는 것은 잉여, 그것은 쓰레기죠. 그 주체의 그 텅빔, 주체의 이 부패, 균열, 이것이죠. 남아있는 것이 주어졌을 때 선이 그것보다 더 완벽하기 때문에 존재에 있어서 선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한다고 반박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선이다. 존재에게 있어서 공동선 외에 다른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체의 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징적 창조에서 선을 기표와 타협하는 인간 주체의 운명의 출발점인 시작점으로 정의했다. 상징적 창조. 이 현실의 주관화, 현실의 주체화. 이거는 선, 즉 무의식의 욕망의 주체와 기표가 타협할 때 그 시점이 바로 출발점이다 이거죠. 욕망은 바로 기표와 타협해야 돼요. 욕망은 기표를 만나야 돼요. 기표. 선의 진정한 본성, 선의 심오한 이중성은 그것이 순전히 자연적인 선, 필요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게 공동선이죠. 자연적인 선, 필요에 대한 반응, 이게 욕구 충족시키는 공동선의 차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가능한 힘, 즉 만족시키는 힘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주의상스. 진정한 선은 주의상스와 관련되어 있다. 주체적인 주의상스. 결과적으로 상품의 실제에 대한 인간의 모든 관계는 타자, 상상적 타자가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주체적인 주의상스를 빼앗는 힘에 상대적으로 조직된다. 이게 이제 상품의 실제에 대한 인간의 관계예요. 상품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주체의 욕망, 즉 주체의 선을 뺐을 때 조직되는 거예요. 공동선이라는 것. 그러나 락강은 그거 뺄 수 없다. 그거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그거 함부로 잊지 말아라. 주체의 선, 그것이 바로 주체 주의상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뺀다는 건 주체에게서 안고를 빼는 것과 같다. 이제 그거죠. 락강의 얘기는. 아이고, 제가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그 PPT를 띄우는 방법을 우연히 찾아내서 이렇게 다시 PPT를 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PPT를 보지 못하시고 답답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찾아냈으니까 앞으로 이제 PPT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